안녕하세요. 한국사 정우교 선생입니다. 일단 이번 지방직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지방직에 나타난 한국사 총평과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이죠. 시험 보셨는데 지방직 일단 총평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2024년 지방직 시험의 한국사는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 면에서 2022년부터 국가직 지방직의 전체적인 시험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쉽고 평이하게 단답형의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도 그에 따라서 계속 평이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출제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시대별로는 전근대사가 12문항, 근현대사가 8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대략의 이런 정도의 문항수는 대략 지켜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사시대가 2문제, 고대가 2문제, 고려조선이 3문제고 근대가 4문제, 일제강점기가 3문제, 그리고 현대사가 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시대통합형의 문제가 2문항이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 시대통합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항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들어요. 전체 시대를 통합하거나 같은 항목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지역을 통합하거나 하는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도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분류별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근현대사를 포함해서 정치사가 12문제요. 선사시대를 포함해서 정치사가 12문제, 경제사 2문제, 사회사 1문제, 문화사에서 무려 5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건 정치사가 메인이고요. 문화사를 얼마나 해내느냐에 세부적으로 얼마나 고득점을 하느냐가 딸려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치면 뭐가 나오냐면 가장 빈출되는 영역은 여전히 정치사며 그 다음이 문화사라 정치사와 문화사가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반면에 빈출되고 있는 삼국과 남북국의 정치, 대관계 신분제도, 세금제도 및 토지제도, 경제활동, 독립군, 그리고 개헌과 통일정책 등은 출제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자, 통합형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2문제가 들어왔는데 13번과 18번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앞으로도 이런 통합형의 문제는 우리 직렬에서 한두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출제가 되니까 통합형의 문제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문제 중에서 사료 제시형 문제가 18문제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시문으로 주어지는 문제를 얼마나 빨리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세계문화유산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유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직에서 즐겨하고요. 우리 지방직에서도 출제된 적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유산 문제는 국가직의 시험 문제고 최근은 이 문제를 문화사에 병용해서 유형을 슬쩍 바꿔서 물어보는 것들이 주된 출제의 패턴입니다. 순서는 단순 순서가 14번, 18번, 가와나 사이에 들어갈 거는 19번, 연표형으로 17번. 그래서 총 순서 문제는 4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단순 순서 문제와 업그레이드 형태인 가나 사이 또 업그레이드 형태인 연표 문제가 골고루 출제가 됐어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9번, 16번, 17번이 아닌가. 시책형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시책형을. 자, 마무리. 자, 2024년 지방직 9급 시험은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따라서 시간 관리를 얼마나 하느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100분 안에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사를 몇 번째 푸느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한국사를 빨리 풀어야 국어랑 영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안배를 해요. 그래서 시간 확보 측면에서 이 문제를 몇 점 맞았다라는 걸 좀 안에 들어가서 보실 때 몇 점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시간을 쓰고 얼마를 맞았느냐라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면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실수를 몇 문항을 하느냐 이게 합격을 당락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로 등장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고생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1번부터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석기 시대가 들어올 차례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니까 신석기 시험 문제가 3문제, 다른 시기가 1문제의 구조일 거예요.
자,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고요. 그 다음에 군장이 죽으면 고인돌이 나오는데 고인돌은 지배피지배를 보여주는 거고 군장은 지배피지배, 무리의 대장, 부족장 군장이니까 이거는 청동기 시대라 2번이 정답이에요. 3번에 뼈나 조개 껍데기,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 칠해걸이라고 하는 장식품을 썼다. 이것도 청동기고요. 죄송합니다. 신석기고요. 왜 그럴까요? 강가나 바닷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 농경이 시작돼서 조피수수 등을 재배하였다도 다 신석기죠. 그래서 신석기 3개에 청동기 하나를 가지고 내는 문제라 1번 문제 매우 평이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답선지가 고인돌 군장을 줬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2번 갑시다. 2번 이 시험 문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고조선의 시험 문제를 우리 직렬에서는 그렇게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런데 법원직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진화가 돼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뭐냐면 이런 방식이에요. 요거는 모의고사에도 출제를 해드렸었습니다. 뭐죠? 자,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박스에 어떤 걸 주고 그 나라와 관련된 거 3개, 다른 나라 하나 이런 구조의 시험 문제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땡땡땡땡 나왔는데 이거는 다가 아니라 하나만 얻어 걸려도 돼요. 한번 해봅시다. 같은 대상, 같은 국가를 설명하는 건데 문제는 뭘 줄 거다? 법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법은 2가지예요. 고조선의 8조법인지 부여의 일책시비법인지. 들어가서 볼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상처를 입히면 곡식으로 배상하고 물건을 훔치면 노비로 삼는데 50만 전을 내야 된대요. 여기서 12배로 배상한다라는 게 나오면 부여의 일책시비법이고 이렇게 나오면 고조선의 법금 8조, 8조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고조선을 찾으세요고 고조선 선택지 3개에 다른 나라를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동시대의 다른 나라를. 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했다. 이게 뭐죠? 고구려라. 답은 쉽게 1번이에요.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다. 맞죠? 단군조선 때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위만조선 맞는 얘기고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였다. 이것도 위만조선 때니까 2번, 3번, 4번은 다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고 1번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라 답은 쉽게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부여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 자체가 1번에 이어서 2번도 굉장히 수월한 문제가 들어왔어요. 자, 3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자, 박스에 어떤 나라와 관련된 줄 건데 국가니까 어떤 나라 얘기냐라고 하면 이 나라와 동시에 같은 나라,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나라를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정사함이고 재상으로 삼았다. 삼국유사니까 백제 정사함회의라는 귀족 합의 제도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백제를 찾으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1번에 육자평과 16관등제를 마련하였다. 이거는 백제 고유왕이라 답은 1번이죠. 쉽게. 2번에 태학이 나오면 고구려 소수를 막대라. 고구려니까 안 되는 거고. 인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인한은 백제 무왕이에요. 발해 무왕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골품에 따라 하니까 이거는 신라라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는 고대끼리 삼국과 남북국의 나라들을 가지고 와서 백제 찾기를 물어봤어요. 합의기구로 정삼 그리고 육자평 16관등제를 마련하였다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1번 문제나 2번 문제나 3번 문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기존의 공무원의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학교에서 푸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고등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내신 수준의 문제 수준에 밖에 안 되는 거라 문제 자체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인물. 그러면 박스에 어떤 인물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급이에요. 선택지만 딱 봐도 승려 문제고요. 다 언제 승려인가요? 고대의 승려죠. 고대. 삼국과 남북국의 핵심이 중앙아시아 인도에 5개의 천축국을 순례했대요. 이게 뭐죠? 해초가 쓴 왕, 갈왕자 5개의 천축국. 여기 있는 천축국을 5개의 천축국을 가서 보고 5 천축국이 5 천축국. 갈왕자 그렇게 했었던 기행문이죠. 그래서 해초를 찾는 거라 답은 쉽게 4번이에요. 지금 이 시험 문제도 어떤 시험 문제냐면 단답형의 시험 문제예요. 최근에 이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출제가 되는 게 선택지를 이렇게 단답형으로 많이 줘요. 예전 같았으면 뭘 줬느냐? 이렇게 주지 않아요. 원광 같으면 걸사표와 관련돼서 또는 세소고개와 관련돼서 문장으로, 원효도 문장으로, 의상도 문장으로, 해초도 문장으로 들어올 텐데 이거는 뭐냐면 거의 퀴즈 형태의 단답형인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예전에 출제를 하다가 아주 옛날에나 출제를 하고요.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다가 2022년도부터 이런 형태의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제가 문항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쉬워졌다, 평이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수월한 겁니다. 해초를 물어봤기 때문에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보통은 원효 이상이 짱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의천과 진우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하도 물어봤기 때문에 해초를 물어봤던 거지. 이게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여기서 벌써 다 준 거라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5번으로 갈게요. 가에 해당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박스에 어떤 기구가 나오는지 봅시다. 판사 최무선이 나오고요. 원나라 염초장인인 이원이 최무선과 같은 동네에 살아서 뭐지요? 이걸 은밀히 실험했고 조종해서 건의했대요. 고려사절이요. 그럼 고려시대 최무선 염초 화약 제조 기술이니까 뭐지요? 화통도감밖에 없잖아요. 그죠? 화통도감이 화약 무기를 만드는 기구였죠. 그래서 4번에 이어서 5번도 뭐냐면 이 소재 자체가 늘 즐겨내는 게 뭐냐면 식목도감이나 교정도감이나 이런 걸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화통도감을 출제를 했다라는 것 차이지 다 단답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단답형의 문제. 예. 그 다음에 가문화유산 옳은 것은 자 문화유산인데 이것도 단답형인데요. 자 1371년 청주훈덕사에서 인쇄한 거고요.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한 것보다 70년이나 앞섰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거는 1377년 우왕 때 만들었던 직지심체유절이고요. 요거가 만든 해가 공교롭게도 앞에 나오는 뭐죠? 여기 나오는 화통도감과 같은 해예요. 그런데 차이를 좀 봅시다. 4번과 5번은 제시문으로 주고 선택지가 이렇게 퀴즈 형태의 단답형이라면 이 6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6번 문제는 문장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봅시다.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를 인쇄한 것이다 라고 하면 상정고급 예문이죠. 직지를 내면 상정고급 예문이 상정고급 예문을 내면 직지가 무조건 같이 세트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이긴 하나 찍었다는 기록만 있지 그게 전해오진 않아요. 기록만 있지. 직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거예요. 이게 초대 우리나라에 프랑스 공사로 왔었던 인물이 있어요. 플랑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고문서 서적에서 사요.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게 됐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뭐야? 세계 최초의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최초고요. 이거는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되셨나요? 그래서 1번은 안 되고요. 2번에 몽골 침략을 물리치기는 염원에서 나온 거는 제조대장경인 팔만대장경이라 안 되는 거고 현존하는 금속활자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다. 현존 금속활자 가장 오래 최고 답은 3번이고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죠? 향약 구급방이라 안 되는 거예요. 자, 7번 시작하겠습니다. 7번 문제도요. 올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1번의 신석기 시대처럼 7번도 똑같은 건데 이런 올드 스타일의 시험 문제는 반드시 발문인 문제 자체에 시기와 대상을 명확히 주어야 됩니다. 병인양요를 줬고요.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3개는 병인양요 관련된 거고 하나는 동시대 같은 시대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올 거예요. 프랑스 함대가 강화부를 점령하였다. 프랑스와 관련된 거 맞고요. 외교장각이 소술되고 약탈당한 거 맞고요. 어제현 광성보 전투 나오는데 어제현이 나오면 이거는 프랑스 관련된 게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신미양요라 답은 3번이에요. 프랑스와 관련됐을 때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한성근, 양원수, 정족산성, 문수산성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맨날 나오는 거고.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를 처형한 것이 원인이 됐죠. 이게 병인박해고 병인박해에 따라서 나오는 게 병인양요라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8번으로 갈게요.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 그러면 박스에 의거를 주고 단체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김구가 등장하고요. 상하이에서 만든 건데 잘 봅시다. 윤봉길이 휴대한 폭탄 2개. 그럼 이거 윤봉길 의거와 관련된 거니까 뭘까요? 한인애국단을 물어보는 거죠. 한인애국단. 1931년에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봉창을 단원으로 했다. 답은 1번밖에 없네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 결성된 거는 뭐라고 보셔야 되냐면 1910년대 등장하는 비밀결사 독립의군부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 하면 이거는 의열단인데 한인애국단이면 의열단, 의열단이면 한인애국단. 이게 짝지입니다. 아까 상종고금 예문 직지 짝지처럼 이것도 짝지예요.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된 거는 신민회라는 단체를 물어본 거라 답은 쉽게 1번이에요. 그래서 한인애국단도 시험 문제에 의열단은 가지고 들어왔어도 한인애국단을 물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나왔고요. 나오면 단체를 물어봅니다. 윤봉길, 이봉창 가지고 맨날 시험 문제에 선택지를 만들어요. 9번으로 갑시다. 다음에 나타나는 주장의 민족운동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주장이 나오는 민족운동이 뭐냐라는데 이게 아마 이번 우리가 봤었던 문제 중에서 제일 좀 불편한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시문 해석이 안 되면 못 푸는 거니까. 핵심이 오늘날 우리의 이 행동은 정의와 인도 그리고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민족적 요구에서 나온 건데 민족의 요구 핵심은 오직 자유정신을 발휘할 거다. 오직 자유로운 거. 이게 뭐냐면 1910년대 무단 통치였어요.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를 주세요라고 하는 민족의 요구예요. 그래서 이게 한용운의 공약 3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용운의 공약 3장. 따라서 뭐지요? 이거는 3.1운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이 9번 문제가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한용운의 공약 3장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고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를 출제를 해드렸어요. 한용운의 공약 3장을 가지고 3.1운동은 크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배경이 되는 것들을 써요. 다시 말하면 무호독립선언이나 또는 28독립선언 또는 기미독립선언서 대신에 한용운의 지금 보셨던 공약 3장을 주고 이 사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걸로 이어진 민족운동이 뭐예요? 하면 3.1운동 찾는 이런 문제가 아니면 3.1운동의 전개 과정을 주고 물어보면 100% 60만세 운동과 같아요. 그래서 선택지에는 반드시 이게 들어오고요. 얘네들보다는 보통은 뭐냐면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관련된 내용으로 하는데 이 9번 문제도 선택지를 보면 단답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답형의 문제가 지금까지만 봐도 벌써 4문항째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거의 3촉컷의 문제입니다. 3촉컷. 자, 10번. 다음 결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한 사건이에요. 이게 박스를 주고 이런 거를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이죠. 박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고부성을 격파하고 고부군수 조병갑을 목을 베자 이런 게 나오고요. 군수에게 아참하고 백성을 침탈한 탐욕스러운 아전을 징벌하자 이런 거니까 이건 누가 봐도요.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럼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사건 하면 답은 2번밖에 없어요. 1번에 해상공국 폐지 등의 정강을 발표한 건 갑신정변의 정강14조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집강소를 설치하여 폐정개혁을 시도하였다. 집강소 나오면 동학농민운동이니까 답은 2번이에요. 3번에 별기군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던 구식군들이 일으킨 건 이모군란이고요.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을 조직해서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한 건 뭐냐면 정미의병이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사건, 청일대립기 사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사건을 소재로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동학농민하면 의병하면 동학농민운동 선택지가 짝지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이라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11번. 자, 상소문이 올라간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에요. 들어가서 볼까요?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이게 뭐죠? 고려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죠. 그러면 성종 찾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라는 거는 현종이에요. 왜 개경에 나성을 쌓냐면 뭐가 되냐면 거란의 침입을 받게 되고 그래서 개경이 함락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버리고 갑니다. 2차 침입 때 그래서 개경에 나성을 쌓고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등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2번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실시한 건 경종 때 한 거죠. 시정전시과. 그죠? 광종 다음에 경종.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전국 주요한 지역에 12목을 설치했다. 최초의 12목 설치하면 뭐죠? 성종이라 답은 쉽게 3번이에요. 노비안건법 하면 광종이라서 안 되는 거라 고려 초기의 시험 문제 중에서 늘 내는 방식의 패턴대로 출제를 해요. 차이점이 있다면 성종을 물어보면 반드시 이 현종 선택지가 들어오는데 원래 현종 선택지에서는 뭐가 많이 써먹어야 되냐면 첫 번째가 5도 양계 체제를 확립하였다. 5도 양계의 지방제도를 확립하였다. 이게 들어와서 최초의 12목의 지방간을 파견했었던 뭐죠? 성종과 헷갈리게 해야 돼요. 또 하나가
또 하나가 연등의 팔관해를 성대의 개체라 태조왕건. 그 다음에 성대의 개체에서 문제가 되니까 좀 축소합시다 그랬는데 축소 폐지한 게 성종. 그 다음에 현종 때가 되면 부활해요. 그래서 연등의 팔관에는 뒤에 성대의 개체인지 축소 폐지인지 부활인지를 가지고 풀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에서 성종은 이 현종 선택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치고는 현종이 너무 쉬웠어요. 예.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번 문제도 사실은 현종을 조금 더 성종과 헷갈리게 만들었다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만 선택지 구성이 좀 쉬웠습니다. 12번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박스에 왕을 줄 거고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 뭐가 나오냐면 강홍립이 나와요. 그럼 이거 뭘까요? 명조정의 지원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서 출사시켰다. 왕이 강홍립에게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 오랑캐와 몰래 통하게 하였다. 이게 광해군의 중립외교 아닌가요? 그러면 광해군 때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광해군은 대외적으로 외란이 끝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후금과 후금과 명 사이의 관계에서 뭘 했었나요? 중립외교를 하고, 대내적으로는 외란 이후에 전후 복구 사업을 단행하는 거죠. 전국의 대동법을 실시했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대동법을 처음으로 실시한 거 경기도에서, 그게 광해군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이 아니라 전국이기 때문에 요거는 숙종이라서 안 돼요.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답은 2번이죠. 허준의 동의보감은 고려시대로 치면 무신집권기 때 강화도가 수도였던 강도 시기에 향약구급방을 만드는 이유와 똑같아요. 무슨 거냐면 국가가 백성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왜? 장기간의 전쟁 뒤이기 때문에. 전염병도 창궐할 거고, 맞나요? 이럴 때 국가가 직접 케어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서를 내서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해라라는 일종의 전후 복구사업적 측면에서 의서가 편찬이 돼요. 그래서 고려의 향약구급방과 조선시대 때 광해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은 같은 목적이에요. 전후 복구사업적 측면에서. 자, 3번에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난 건 현종이고요. 그 다음에 숙종으로 이어지는 거라 안 되는 거고, 청과 국경선을 정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운 거는 뭐죠? 이것도 똑같이 숙종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공교롭게도 광해군의 중립외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선시대 후기에서 영조정조를 제외하고 왕을 물어볼 수 있는 왕은 조선 후기입니다. 후기 영조냐 정조냐를 구별하는 문제를 제외하고 단일 문제로 왕을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뭐밖에 없다? 광해군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해놓으셨던 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보여져요. 가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자 들어가서 볼까요? 가, 고려시대 건축물이면서 배을림 기둥 주심포 양식, 조선시대 건축물 중 유일하게 5층 목탑. 그러면 여러분이 봅시다. 가는 뭐냐면 부석사 무량수전이고요. 나는 법주사 팔상전이죠.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고려시대 건축물이고 배을림 기둥 주심포, 그러니까 조선시대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 그러면 들어가서 볼게요. 위에 나오는 게 배을림 기둥 해서 고려시대에 만든 거라 해인사 장경 판전은 둘 다 조선 성종 때라서 안 돼요. 그죠? 이게 얼핏 보면 장경판, 팔만대장경을 판목을 보관하는 건물이라서 조선이라고 고려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고려가 아니라 조선 초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이 뭐지요? 법주사 5층 목탑이라 그래서 현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뭐지요? 선덕여왕 때, 삼국시대 때,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 목탑이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선덕여왕이란 최초의 여왕을 물어볼 때는 문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사를 소재로 하는 건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 또는 그 시기에 대표적인 거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에 부석사 무량수전과 법주사 팔상전인데, 이 13번 시험 문제도 문화사긴 하지만 단답형의 문제라 매우 쉬운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가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들은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조금만 가서 볼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순 순서 문제는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보고 보셔야 될 게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답이 더 명확해져요. 그럼 1번에 다, 2번에 다, 3번에 라, 4번에 라라면 다와 라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돌아가서 봅시다. 돌아가서 볼게요. 다와 라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자, 토지는 1결당 사도항량 300두의 10분의 1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 기존에 걷던 전세예요. 대표적으로 과전법 고려 공영왕 때 생산량의 10분의 1, 30두를 걷는 거라면 두 번째가 20두에서 4두까지 풍융에 따라 이게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공법 그 중에 하나였던 연분구등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풍융에 관계없이 하면 인조 때 있었던 영원히 정한 법 명정법이고요. 결작이 나오려면 영조 때의 균역법이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쉽게 2번이 정답이에요. 이런 식의 단순 순서 문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뭘 먼저 하자? 선택지를 보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압축을 하셔야지만 답도 명확해지고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으로 갈게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재물은 우물과 같아 라고 하니까 뭐가 나왔나요? 우물론이 나온 거네요. 그러면 중상실학자 박재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실학자들로 도배가 돼 있어야 되죠. 청과 통상 술의 이용을 주장하였다라고 하는데 청과의 통상을 강조한 거 박재가 답은 쉽게 1번이고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건 누구냐면 정제두라. 선택지에 실학자를 물어볼 때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답은 아니죠. 토지의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을 주장했다. 한전론이 나오면 토지 소유의 하한을 제한해서 영업점, 그래서 매매를 금지시켰던 이익이 있고 이거 이상은 못 갖게 하라는 중상실학자 박지원의 상한을 제한하는 그래서 한전론은 두 명에 의해서 주장이 되는 거죠. 하한이냐 상한이냐. 그래서 안 되는 거고 4번에 지존설을 주장하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건 중상실학자 홍대용에 대한 설명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밖에 없어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16번 창립 취지문을 발표한 단체예요. 자, 이런 창립할 때, 그러니까 만들 때 이런 문을 발표한 단체가 뭐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운동이에요. 그럼 여성단체겠네요. 그 다음에 중략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지금 여성운동이 분산되어 있는데 중략 이후에 우선 조선자매 전체 역량을 공고히 해서 단결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신간의 자매단체인 근우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우회에 대한. 신간에 만들어지고 근우회에 그럼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호주제 폐지는 해방 이후의 얘기고요. 여학교를 설립해서 여권 통문을 발표했다라는 게 이게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예요. 이게 1898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찬양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배경에 독립협회의 도움이 있었어요. 서울의 북촌 부인들이 중심이 돼서 찬양회를 만들고 그래서 최초의 여학교로 세운 게 뭐냐면 순성여학교예요. 순성여학교. 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를 창간한 건 소파 방종환 그리고 천도교가 많이 후원을 해준 거라서 안 되고요. 봉건적인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 노동자 임금 차별을 철폐했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그 다음에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라 답은 4번이에요. 이 16번 문제도 조금 불편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근우회라는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답선지로 나오는 근우회가 산뜻하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도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크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근데 16번 문제도 조금 불편했을 수는 있습니다. 17번 법령이 반포된 시기예요. 박스에 어떤 법령을 주겠구나. 근데 그 법령을 시작했었던 시기가 뭐냐라고 돼 있어요. 자, 대한국이 나오고요. 뭐가 나오냐면 대한제국이 나오고요. 대한국 대왕제는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거 뭐냐면 대한국 국제예요. 고종이 1897년에 아관파천을 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경운궁으로 들어온 다음에 원구당과 황궁우를 짓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해요. 그게 1897년. 그래서 이제 조선은 끝이 나고 대한제국이 세워져요. 근데 이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나서 바로 고종이 주도권을 잡고 광무개혁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뭐였었죠? 독립협회에게 박정량 내각에게 잠깐 맡겨요. 그러다가 익명서 사건 뭐지요? 익명서 사건 쟤네가 공화정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고종이 독립협회를 해산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박정량 내각을 잘라버리고 독립협회를 해산시키죠. 그리고 나서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고 밀어붙인 게 광무개혁이라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건 1897년이고 광무개혁 대한국 국제로 등장하는 광무개혁은 1899년이에요. 그래서 2년의 시간차가 나는데 이 2년의 시간차가 뭐다? 독립협회의 2기, 3기, 4기 활동이 벌어지는 거라고 이거 시간차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답은 뭐냐? 다예요, 다. 독립협회를 해산하고 대한국 국제를 발표하고 밀어붙인 게 광무개혁이라 이게 얼핏 보면 착각하시면 2번의 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독립협회를 해산시켰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 자체가 지금 뭐냐면 아관파천에서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나번이 맞아요. 나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광무개혁을 할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요 시험 문제가 조금은 까다로웠을 텐데 사실은 이 17번 방식으로 물어보는 게 이건 쉬운 문제고요. 요 앞을 물어보는 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나서 했었던 것들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요 시기로 착각할 수 있는데 답은 요거거든요.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건. 그래서 그렇게 내는 문제가 어려운 거지. 이렇게 내면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자, 18번. 가라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해라. 또 뭐지요? 가나다라니까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나요? 뭐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 선택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면 1번에 가, 2번에 가, 3번에 다, 4번에 다니까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나요? 가 아니면 다 중에 하나겠구나.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번에 가서 볼게요. 다번에 원종애노가 나와요. 그러면 뭐죠? 가다 둘 중에 하나인데 원종애노 나오니까 통일신라하되 진성여왕이어야 되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가번으로 가서 김삼이 효심이 나오면 뭐죠? 고려 무신집권기 때 반무신남 맞나요? 그래서 요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평서대원수 홍경래의 난 맞나요? 그래서 이거는 순조 때라서 요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가서 보시면 이게 진주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백낙신이 나오니까 밀란의 확대였던 뭐죠? 임술농민봉기 진주 밀란이에요. 요거는 언제 때냐면 철종 때라. 그래서 답은 뭐냐면 4번이 정답이에요. 다가라나. 그래서 이것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선택지를 보시고 먼저 압축을 해 가자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찾으셔야지만 답도 명확하고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그럼 가가 먼저고 나가 나중에 있네요. 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륙무역장정이에요. 그러면 조선이 나오고 청이 나오고 수륙무역장정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지요? 이모군란 이후에 맺었던 조청 수륙무역장정이에요. 이모군란 결과로 맺어지는 거. 나는 뭐가 나오냐면 청국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주는 거래요. 이거는 청일전쟁의 결과로 나오는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청일대립기라고 하는 시기에서 이모군란 이후 그 다음에 갑신정변 이후에 동학농민운동 그때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의 결과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뭐가 벌어지느냐. 자, 봅시다.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다. 이거는 갑신정변 이후의 것들이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한청조약이 체결되는데 포인트가 한이에요. 한. 조선이 아니라 한이기 때문에 뭐죠? 대한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1899년인데 그래서 청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나 이후라 답은 2번이에요. 3번에 김옥균, 갑신정변 당연히 가나 사이일 거고 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야 끝을 낸 게 나의 시모노세키 조약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약을 체결할 때는 조약 당사국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선 땐지 대한제국 땐지. 그죠?
자, 20번으로 갑시다. 마지막. 법령에 의해 실시된 정책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아, 법령을 주겠구나 라는 거 맞나요? 자, 그러면 뭐죠?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당히 분배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한 가구당의 경행 면적은 3종부를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뭔가요? 50총선거 이후에 등장했었던 재헌국회 그 이승만 정부 때 만들었던 농지개혁법이라고 보셔야 되죠. 자, 한국민주당과 지지층의 반발로 중단됐다. 중단된 게 아니라 차일피일 미루다가 6.25 전쟁 직전에 시행해서 공산화를 막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주택개량 도로 정규 확충을 추진한 거는 뭐냐면 새마을운동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 이게 우리가 했었던 농지개혁이고 북한이 했었던 민주개혁은 뭐죠? 무상몰수 무상분배여야 되는 거죠. 4번에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했다는 게 아니라 토지를 분배했어요. 3정보 이상은 못 갖게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작농은 증가하고 소작농은 감소하는 거라 틀린 문장을 쓴 거죠. 예,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시행됐었던 지방직 문제를 살펴보면 정리를 좀 합시다. 국가직과 비교해서 그래도 지방직이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워요. 난이도 측면에서. 그래서 한두 문제 더 까다로운 문제가 들어오는 건 분명한데 2020년부터 22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은 전체적인 시험의 측면 자체가 단답형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자체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을 계속해서 3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몇 점 맞았느냐 보다 몇 점을 맞아서 고득점은 고득점이어야 되는데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서 고득점을 맞았느냐 시간 관리 다시 얘기하면 그래야 국어와 영어를 풀 수 있는 안정감 있게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평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치명타를 얻어맞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실수를 줄이고 가느냐라는 게 앞으로 계속 국가직과 지방직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합격을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